자, 중국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시의 여성 시장인데 35 뭐 이렇게 해서 시장으로 뽑혀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이 시장이 되고 나자마자 이 시장이 운영한다고 하는 곳에서 중국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굉장한 뭐 매춘도 하고 굉장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 필리핀 시장이 그 조직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 조직의 그거 실제 오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필리핀 시장이라는 여자가 본인은 필리핀 본토 출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10대 후반에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온 원래 중국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서 이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그 시장이 시장직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를 했다. 중국 간첩이 아니냐.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벌써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시장직도 직위 해제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출국 경위를 조사해서 책임자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간첩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필리핀과 뭐 호주 뭐 이런 데뿐이겠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나라들한테 가지고는 더하면 더했지 이 필리핀 수준이겠냐 이거죠. 중국 간첩들이 도대체 한국과 일본에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지 이 사실 그 동독이 망하고 나서 슈타지 문서라는 게 밝혀지면서 서독 내에 주요 정재계 관계를 포함해서 서독 내에 중국 간첩이 뭐 2만 명, 3만 명 있었다. 동독 간첩이 2만 명, 3만 명이 실제 활약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사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간첩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알려지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이 친중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 뭐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많이 드러나 있죠. 근데 우리는 대간첩 작전을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은 워낙 소련이나 독일이나를 상대로 한 간첩 작전을 뿌리가 깊죠. 워낙 오래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상대 국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간첩들이 활약했던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동독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치나 1차 세계대전 때 1차, 2차 또 그리고 동독 이 3번에 걸쳐 가지고 독일계 단첩들이 서방에서 활동한 것들이 다 밝혀졌죠. 그러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간첩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 간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실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뭐 늘 얘기하잖아요. 그 북한 평양의 혁명 열사릉에 가보면 그 지하에 쫙 명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쫙 명단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무슨 행적을 벌였다는 게 다 나와 있다는 거라서 실제 진짜 우리가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북한의 간첩이 아니냐. 뭐 북한이 직파한 간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간첩에 의해서 포섭된 간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자생적으로 자기가 믿어가지고 이쪽 북한 쪽에다가 연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간첩 행위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특정한 무슨 절차 뭐 간첩으로 임명되는 절차라든지 간첩이라면 특별히 뭐 언제부터 매달 얼마씩 돈을 받고 그쪽에서 무슨 연금 제도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훈장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행위로 봐야 됩니다. 행위로 그 사람이 하는 짓이 간첩질이냐 간첩질이라는 게 뭐냐 적국을 이렇게 하는 행위죠. 적국이나 또는 외국을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이라고만 해서 북한만 해당하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외국이죠. 외국을 이렇게 하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에 대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건 폭넓은 의미의 간첩 행위죠.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은 다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이냐 아니냐를 크게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적국이라는 범위로 한정해 놔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이를테면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빼돌리거나 행위를 했을 경우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죠. 어제 이 노소영 씨가 최태원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 김희영 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보통 대개 한 1억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는 재산 분할이야 뭐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위자료는 뭐 아무리 뭐 남편이 집 나가서 몇십 년 동안 뭐 바람 피고 뭐 어쩌고 해도 되게 1억 원 이랬었는데 이번 이 최태원 사건은 여러모로 대한민국 이혼 사건에서 어떤 랜드마크 또는 마일스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억 원 위자료는 대한민국 위자료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단순히 이혼에서의 위자료뿐만이 아니라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게 다 위자료입니다.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이라는 게 다 위자료예요. 위자료 그리고 뭐 교통사고 이럴 때도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위족들이 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그런 위자료로 1억 원 정도로 인정하는데 이 누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이혼에서의 위자료로 20억 원을 배상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간녀에게 남편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해서 20억 원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김희영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 20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사실 고등이나 대법원 가면 금액이 좀 깎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1심 금액이 좀 깎일 가능성이 큰데 이걸 주겠다고 확정을 해버려서 이제는 웬만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상당히 상향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20억 원 판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네. 뭐 어차피 이 김희영 씨야 뭐 자기가 내는 거 아니고 최태원이 낼 거니까 기왕이면 여기서 쿨하게 그거 받아들이고 언니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언니 죄송해요. 근데 뭐 언니 뭐 가시면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래서 오히려 노소영 씨 입장에서 기분이 더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W님, 마이프린스님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김희영 입장에서 자기 돈 내는 건 아닌데 최태원 씨가 다 낼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고법에서 판결도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이었는데 위자료 20억 원 지급해라라고 했는데 그 20억 원과 이 20억 원이 이게 겹쳐지는 건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데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한 건지 이게 지금 별도로 청구했거든요.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위자료만 40억 원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이 있고 이쪽에 이 소송에서 20억 원. 그러면 아마도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억 원을 확정해가지고 이건 별도의 소송인데요. 이 이혼 소송은 따로 있고 여기 별도의 소송이 있어서 여기 이혼 소송에서 20억 원을 청구했는데 그걸 지급을 해버려요. 그것도 또 최태원과 공동해서 지급하라라고 한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위자료가 이쪽 상간 소송에서의 20억 원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의 20억 원 해가지고 위자료만 4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위자료가 40억 원이 되는데 이걸 과연 그냥 놔둘 거냐. 만일에 파기를 한다면 사실 이건 법조인들끼리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1, 2심이 너무 완벽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할 게 없을 때 대법원은 일단 대법원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파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으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고등 가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이러면서 대법원 재판에 부탁할 게 없을 때는 뭘 부탁하냐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아니더라도 자잘한 거라도 해서 파기해달라. 그러면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대법원에서 이긴 것 같이 느끼거든요. 실제로는 본안 큰 덩치는 안 건드리고 자잘한 걸로 파기시켜서 일단 파기로 내려간다. 지금 김현장 쪽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최태원 회장 맡은 김현장 쪽에서는 무조건 대법원에서 파기는 될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지금 이 2심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거다. 무조건 파기돼서 내려온다. 그럼 고등의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사실상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하기에 아주 꼬투리 잡고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위자료 금액이 지금 이미 별도 소송에서 최태원과 김희영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배상을 한 상황에서 이 위혼 소송 본안에서 위자료 20억은 너무 거액이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다시 산정해라.
라고 고등으로 돌려보내는 위자료 이미 20억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 20억까지 포함하면 위자료가 전부 40억이 되는데 이거 너무 과하다. 내려보내서 한 10억이나 5억으로 깎아라. 이렇게 그 금액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너무 과하다라고 파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고 꼬투리를 하나 남기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워낙 세기의 소송이고 SK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그룹이 흔들린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 1조 3천억 원을 자기 지분을 그 SK 지분을 건드리면 그 SK에 대한 지배권이 흔들립니다. 지금 주요 그룹 중에서 가장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SK인데 뭐 최태원 회장의 갖고 있는 SK 주식회사 SK의 지분이 19% 정도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한 4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SK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은 아마 몇백 조 될 겁니다. SK텔레콤이냐 SK하이닉스니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몇백 조 될 텐데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한 200조 이상 충분히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단 4조의 지분을 가지고 200조가 넘는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1인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뭐 다른 롯데나 이런 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문이 다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으로 놓고 보면 거의 20% 이상 정도를 확보를 하는데 유독 SK만큼은 원래 창업자가 이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였기 때문에 큰아버지에서 그 자기 아버지로 넘어올 때 또 자기 아버지가 또 내려올 때 이런 지분 구조가 굉장히 그리고 이 회사들이 SK가 창업한 게 아니라 인수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되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SK 텔레콤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유공, 이동통신 또 이 현대전자 이게 반도체,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요 반도체들을 인수한 것이 SK의 주력 사업이라서 이 창업한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구조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런 대표적인 회사에는 최태원 회장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최태원 회장은 오로지 주식회사 SK 지분을 가지고 이 지주회사인 SK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큰 회사들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재산을 늘리려고 뭐 이렇게 무속인 통해 가지고 무속인 김원영인가 누구 한 사람 통해 가지고 개인 재산 좀 늘려보겠다 어떻게 하다가 구속되고 그랬던 거죠. 저런 SK그룹에서 자꾸 이 회사 저 회사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특히나 SK 에코시스템인가요? SK 건설, 성경건설 거기하고 SK 실트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SK 그 건설, 그러니까 SK 에코시스템하고 SK 실트론. 여기가 최태원 회장의 아마 개인적 지분이 한 20-30%씩 있는 걸 거예요. 자, 이재명이 코로나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이재명은 뭘 해도 믿기지가 않지만 코로나 걸렸단 말이 특히 믿기지가 않는데 코로나 걸렸다 아프다 뭐 병원 간다 이게 특히 믿기지가 않아요. 뭐 하다못해 진짜 누가 와서 옆에서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번에는 구속영장 앞두고 단식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또 코로나 걸렸다고 자가격리. 요즘 누가 자가격리를 합니까? 내가 자가격리하겠다. 그러면서 재판을 연기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10월 달에 선고기일이 빵빵 잡히면 지금 결심은 9월 달에 둘 다 하고 선고는 10월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고기일이 바로 잡히게 되죠. 결심을 언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결심을 미뤄야 선고를 미룰 수가 있으니까 미뤄야 되겠다. 일단 미뤄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미루는 동안에 뭘 하냐. 예전에 대법원 때는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300만 원을 받고 나서 대법원 가가지고 그 권순일 대법원관을 통해 가지고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핵심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가 로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서 법원 전체를 상대로 지금 사법부의 수건 중에 하나가 법관 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 자격 문제가 있는데 이 법관 자격이 2011년에 법관 자격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법원조직법상 판사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나 변호사 중에 뽑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판사는 이 바로 임용되는 거 이거를 사실상 막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그다음부터 법원의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 된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법제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료제도도 그렇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쌩쌩하고 젊은 이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준 다음에 이 수련 내지는 도제 비슷한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10년간 한 300만 원 언저리쯤 줘가면서 엄청나게 부려먹는, 이게 사실상 한국 의료제도와 한국 사법제도의 존재의 어떤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 다 알고 있었죠. 의사들도 다 알고 이 법조인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형 병원들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도 안, 전 세계 어디도 그런 일이 없는데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40% 이상, 주요 5대 병원들, 서울대, 연대, 카대, 삼성병원, 현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이 서울에 있는 5대 병원들의 전공의, 그러니까 레지던트라고 하죠. 전공의의 비율이, 전공의가 이제 의대 6년 졸업하면 1년간 인턴하고, 그게 1년이 이제 인턴은 수련이라고 부르고, 전공의라고 해서 레지던트를 4년간 하는데, 그러니까 수련의와 전공의 이 5년간의 젊은 시절의 이 의사들, 요 의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부려먹으면서 돈 조금 주고요. 이제 수련시킨다, 이런 명목으로. 돈 뭐 거의 한 300만 원, 400만 원 줄까요? 사실 의대를 가는 사람들의 이 수준을 비교해보면, 6년이나 돈 비싸게 들여가지고 공부하고, 의대가 뭐 대학교 학비 중에 제일 비싼데 6년간 공부하고 뭐 군대도 마치고 뭐 하여간 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300만 원 주고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혜에 가까운데, 의사들이 그냥 뭐 수련 내지는 공부 뭐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런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다들 하고 싶어서 난리죠. 그런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비용을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유지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뭐 캐나다나 영국에 비교하면, 미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의료비가 비싸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캐나다나 영국,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캐나다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훨씬 잘 돌아가고, 뭐 성과도 그렇고요, 의료 수준으로서도 그렇고,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리고 비용이 그런 주요 국가들의 뭐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미국한테는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 유럽 국가들, 캐나다, 여기까지 비교해도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이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수술해야 될 땐 다 한국 들어와가지고 합니다. 왜냐, 캐나다에서는 1년 걸려요. 예약 잡으려면. 아주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넘게 걸리고 무조건 1년 이상 무조건 걸립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예 수술이고 의사고 볼 수가 없어요. 영국이 의료제도는 약간 반사회주의 비슷해가지고 의사들이 노동 의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자체가 그렇게 존경받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자체가 아니죠.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은 뭐 아예 의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 의사 수준도 그렇고, 중국이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입쫓아서 뭐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게, 의사들의 수준이 한국하고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상 이 나이 많은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 의사들을 돈 조금 주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10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뭐 한번 병원 가면 2박 3일씩 그냥 눌러 앉아서 있는 건데, 병원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의국 뭐 이래가지고 2층 침대 한 7, 8개 쫙 놓고 거기서 무슨 해외 노동자들, 외노자들 일 시키듯이 병원 구석방에 하나 처박아 놓고 그렇게 재워가면서 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의 의료를 만든 건데, 한국의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인제서야 본론이 나왔는데, 한국의 법조인들도 사법연수원부터 시작해가 그 다음부터 한 5년, 10년간 처음에 초임 판사, 초임 검사 바로 임관을 시켜가지고 초임 판사나 초임 검사들한테 이게 배워야 된다는 명목으로 월급 조금 주고 뭐 350만 원, 400만 원쯤 준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냥 거의 의사하고 똑같아요. 초임 판사나 초임 검사 되고 나면 1년에 한 달에 300건씩 판결 쓰고, 검사 같은 경우 한 달에 300건씩 처리하고, 이러면서 그 초임 판검사들의 노동력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하면서, 초임 판검사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들이는 그 노력,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들여가면서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이 서면 쓰고 해가지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그 위에 있는 이제 중견 법관 또는 중견 검찰은 결재만 하면서
결재만 하고 사건 진행 상황 놓고 이렇게 방향만 지시하면서 해왔던 것이 한국 법조계입니다. 근데 이걸 2011년에 너무 급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이게 그 미국식 사법제도로 가자. 판사가 훨씬 우위에 있고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보다 훨씬 중견 경력 이렇게 가자라고 해가지고 2011년에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판사로 뽑는다. 주로 뽑는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넘어간 법조인쯤 되면 이미 이제 알 거 다 안다 해가지고 굉장히 느슨하고 여유롭게 하죠. 30대 후반 40대인 판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뭐 빌러블 아워로 뭐 100시간씩 일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10몇 년 만에 10한 4, 5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 재판 지연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판결을 소장을 내면 민사든 형사든 소장을 내면 얼마 만에 기일이 잡히고 얼마 만에 뭐 첫 재판 해가지고 얼마 만에 판결이 난다. 1심 판결이 아무리 길어져도 1년 내에 난다. 민사 같은 경우에. 보통 8개월이면 난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했어요. 요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그렇거든요. 미국이 얼마 만에 뭐가 잡힐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 그냥 무조건 소송 내면 5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계속. 재판이 너무 늘어지니까 지금 뭐 이재명 재판 늘어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재명 재판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불구속 재판은 원래 늘어집니다. 이재명 재판만 늘어진 게 아니고 불구속 재판이 원래 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옛날처럼 이 젊은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딜이 조지면 밤새 기록을 그냥 캐비넷에다가 몇십만 페이지짜리 기록을 넣어놓은 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착착착착 정리해서 이 포스트잇으로 딱 하고 메모지 딱 해가지고 메모지 딱 부장한테 갖다 주면 부장은 메모만 보고 판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미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판사들이 다 로클럭을 둡니다. 로스쿨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보통 이제 누구 판사 로클럭 해가지고 로클럭을 한 2, 3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변호사 자격을 달자마자 로클럭으로 들어와가지고 로클럭들이 그런 그 젊은 나이에 열심히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로클럭으로서 하는 것과 판사로서 하는 거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로클럭은 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원이 이거 안 되겠다. 법관 자격을 10년 뭐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관 자격을 지금 사실 뭐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건 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지랭이 국민의 90%가 문맹이고 해방 당시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 해방 1945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90%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승만 정권 내내 해가지고 10% 이하로 낮춰버렸죠. 단 15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승만 정권의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기여는 이제 토지 개혁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개혁입니다.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945년에 당시 대학 재학생 해방 당시의 대학교 재학생은 대학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전문대도 대학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보성 전문, 연희 전문 이게 전문대인데 그거 이상도 대학생으로 갔는데 그 전문대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 2,000명이었어요. 당시 남북한 통틀어서 2천만 인구 중에 2,000명이 대학 재학생이었는데 이승만 정권 끝나고 1960년에 4.19 혁명이 대학생들이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게 1960년에는 대학생이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1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대학생 수가 늘어난 거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놨는데 근데 하여간 이 판사 공급이 지금 심각한 이유가 지금 판사는 3,000명이거든요. 이거 한 10년째 3,000명일 겁니다. 거의. 근데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가 600만 건이에요. 판사 3,000명이. 600만 건을 처리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만을 3,000으로 나누면 2만 건, 2,000건이에요? 한 사람당? 그러네. 한 사람당 2,000건을 처리하네. 그러니까 한 달에 200건 가까이 처리한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쉬는 날 빼면 2,000건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뭐 좀 빼면 하루에 한 건씩 판결문 쓰는 거죠. 근데 그 판결문 중에는 뭐 간단한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도 있고 심지어 이재명 사건 같이 대장동처럼 10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있는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 판사를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증언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진 이유가 이 판사 자격을 10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우선 뽑는다. 이것 때문에 판사를 늘릴 수도 없어요. 급격히.
급격히가 아니라 빨리 늘리고 싶어도 빨리도 못 늘려. 그러니까 법원이 원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상고법원이라는 건데 대법원도 지금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대법관이 14명밖에 안 되는데 그 14명 한 사람당 그 1년에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한 6만 건, 5만 건 이상이거든요. 근데 14명이 처리를 하니까 5만 건을. 대법원장은 뭐 사실상 거의 판결을 안 하니까 전원합의체 외에. 그러면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도 안 하죠. 그러니까 12명이 사실상 3,000명이 600만 건이라고 그랬는데 법원 행정처로 보면 사건 수가 더 많군요. 판사 한 명이 연간 460사건을 처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대법원은 정말 주요한 사건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심리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 위주로 하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하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있고 주대법원이 있어서 주대법원들이 일반적으로 사건들을 다 대부분 하고 연방대법원은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300건, 400건밖에 안 됩니다. 대법관이 9명인데 그리고 종신이고 대신 이제 한 건 한 건이 정말 국가의 이 방향을 좌우할 그런 사건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의 방향을 좌우할 사건들도 하지만 정말 교통사고 벌금도 항소하고 상고하면 대법원에 가야 돼요. 1,000만 원 나온 거 500만 원을 깎아달라. 안 깎아준다? 항소. 거기서도 안 깎였다? 상고. 그 사건들도 대법원에 올라가요.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숫자가 4,038건이죠. 이러니 방법은 이제 상고법원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꼭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될 만한 그야말로 상고심을 위한 법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상고법원에 상고법관이라고 해서 한 그 대법관급의 법원장 정도의 급의 판사를 한 30명 이상 딱 해가지고 거기서 상고심들을 대부분 처리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할 때 이제 심리 불속행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한 넉 달에서 6달, 8달 사이에 다 털어버립니다. 1, 2심 동일한데 한국까지 했으면 그거 굳이 뭐 길게 써주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 해버리면 판결문 쓰는 게 힘든 건데 판결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심리 불속행이다 해버리면 그렇게 이제 되게 처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상고법원으로 가가지고 상고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대법관들은 중요 사건 위주로 하자. 요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주요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도 이제 야당의 벽에 막혀가지고 못했던 거죠. 지금도 상고법원도 하고 싶지만 상고법원 얘기는 이제 양승태 때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대신 판사라도 좀 늘리자. 그러려면 숫자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부터 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근데 법 개정은 지금 뭐 완전히 민주당이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몇 년 전만 3년 전만 하더라도 법관 자격 완화하자고 법원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그 민주당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3년 만에 확 바꿔가지고 야 우리가 법관 자격 완화시켜 줄게. 우리 원하는 게 뭔지 알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재명의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민주당은 하여간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총력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들을 하는 건지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하여간 뭐 바로 이런 거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나온다. 지금 이재명이 관련된 모든 사건들의 공범들이 단 한 명도 무죄가 없어요. 싹 다 유죄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 공범들 전부 다 유죄잖아요. 지금 무죄 있어요? 없잖아. 죽은 사람만 있지. 아니 김만배니 나무기니 뭐 모든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 다 지금 1심 유죄인데 다 구속되거나 다 유죄인데 이재명만 지금 나와서 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백현동 뭐 준 사람들 심지어는 정바울 그 아시아 디벨로프먼트 대표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로비스트로 고용했던 변호사들도 다 구속되고 다 유죄인데 임관혁이니 뭐 곽정기니 뭐 이런 변호사들도 다 구속되고 다 유죄받고 로비스트로 고용했던 김인섭도 지금 2심까지 징역 5년 이런 사건들 다 지금 뭐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안부수 뭐 다 유죄잖아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근데 어떻게 이재명만 빠져나가냐고. 위증교사도 작년에 영장 기각을 할 때 영장 기각한 판사조차도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이재명이 시키는 거 맞네. 그건 혐의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거는 판사가 아니라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재명이 그 사람한테 지시하는 파일 내용만 들어보면 판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와서도 야 이거 위증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좀 다 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다 그럴 거예요. 김인섭이 징역 5년을 받은 것도 여기 판결문에 이재명과 정진상의 친분을 이용해서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임정혁이라고 이 변호사는 이 정바울과 관련해서 대검에 들어가가지고 쓱 이렇게 해가지고 불구속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착수금 1억에 성공보수 9억 이렇게 약정을 하고 사건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공을 못해서 9억은 못 받았지만 1억 받은 거를 이제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로비스트 비용으로 받은 거냐 청탁 명목이냐 한 장짜리 의견서 냈대 한 장짜리. 임정혁은 나중에 그리고 처음에 대검 찾아갈 때는 선임계도 안 내고 갔다는 거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검을 방문한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 판결이 크긴 큰 게 고위직 검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변론 방식이 다 이거거든요. 전화하거나 쓱 한번 찾아가거나 그거예요. 선임계 안 내고. 법원에 와서 보면 이게 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써서 냈냐? 한 장짜리 써서 냈다는 거야. 한 장. 의견서. 그리고는 실제로 대검을 방문했고 나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 이거죠. 188명의 18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많은 사건이 걸려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놓고 그 대표 살리겠다고 이 입법권을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건데 그 180명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게 나라 팔아먹는 거죠 뭐. 나라 팔아먹는 게 별겁니까? 나라를 꼭 일본에 팔아먹어야만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특정 개인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특정 단체나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권한을 막 해먹는 거 그게 나라 팔아먹는 거죠. 꼭 이완용처럼 뭐 팔아먹고 나중에 돈 받고 뭐 이래야만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완용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혜택을 많이 본 건 고종과 그 친척들입니다. 고종의 형뿐이 아니라 고종은 더 많이 받았어요. 고종과 순종은 그냥 그 고종과 순종이 그 일본 천황한테 궁을 받은 다음에 덕수궁 창덕궁을 받은 다음에 그 궁에서 천황이 하사하신 거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써서 붙이고 뭐 난리를 친 왕공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조선 총독부 예산의 3%를 매년 이 사람들의 생활비 용돈으로 쓰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들 재산 원래 갖고 있던 왕족 재산 그것도 그대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까지 해가지고 일본의 황족들보다 일본에는 일본 천황이 배출되는 게 이렇게 한 라인이긴 하지만 다 이 왕비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궁이 있어요. 그래서 타미야라 그러던가 이 무슨 궁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돌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배출됐다가 이쪽에서도 배출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천황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천황 배출과 관련한 족벌들이 한 10개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2-3개 빼놓고 나머지 족벌들보다는 조선 왕공족이 더 부자였다는 거죠. 자, 감세 전쟁. 이게 이재명은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왜 패배했냐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중도층, 중산층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감세 상속세든 뭐든 감세를 좀 하겠다. 금투세도 좀 완화한다. 종부세도 검토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그 3년 후에 있을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 안에 있을 판결이 더 중요한 거죠. 복잡할 거예요, 머릿속이. 그렇게 복잡하니까 없는 코로나라도 만들어서 좀 쉬고 싶을 거야. 자가 격리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도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차라리 귀 속 막고 재판장에는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자는 게 낫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참 재밌는 게 얼마 전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이태리에서 호화 요트가 침몰을 했다. 근데 거기에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마이크 린치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냥 쓱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이 뉴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사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망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오토노미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휴렛 패커드에다가 팔아먹었는데 2017년인가 18년에 2011년에 오토노미는 96년인가 거기 만들었다가 한 10몇 년 만에 휴렛 패커드에다가 얼마에 팔았냐면 $110억 팔았어요.
14조 7천억 원. 근데 이 오토놈이라는 회사가 개털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지난 6월에 10몇 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미국 법원에서 드디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무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클리포드 챈스라고 영국계 대형 로펌이 있는데 거기 변호사, 그리고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선 무슨 블루머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호화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호화 요트가 침몰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격렬한 폭풍우에 휘말렸다 그러는데, 이 요트가 얼마나 고급 요트냐면 허리케인 등급 중, 이게 페리니라는 회사에서 이탈리아 슈퍼요트 전문 제조업체인데, 페리니가 만든 요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요트다. 허리케인 등급 중 가장 강한 5등급의 카트리나에도 살아남았고 그런 요트다. 근데 지중해에서 폭풍에 휘말려가 배가 침몰한다고요? 근데 이게 시칠리 섬 근처에서 침몰했다 이건데, 문제는 이게 뭐 다 죽었습니다. 마이클 린치부터 시작해서 싹 다 죽었는데 그 딸까지. 문제는 요 거래와 관련된 또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랬죠? 이 사건, 이 배가 침몰하기 이틀 전에 이 오토놈이라는 회사를 매각하던 당시에 재무부사장이었던 스티븐 체인벌린이라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니까 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죽여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휴렛패커드 돈을 먹긴 먹었는데, 이 휴렛패커드의 돈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라고 하는 블랙락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유택의 자금의 핵심인데, 이 블랙락이 휴렛패커드 자금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랙락 돈을 왕창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년간 재판하면서 버텨왔는데, 이게 재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블랙락이 충분히, 휴렛패커드는 이 거래로 인해 가지고 휴렛패커드라는 회사 자체가 맛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휴렛패커드가 한때는 뭐 엄청난 회사인데 지금 휴렛패커드 뭐 프린터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지금의 휴렛과 패커드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의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만들어진 게 휴렛패커드 때문이거든요. 휴렛패커드가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그야말로 거라주에서 시작해가지고 휴렛패커드라는 어마어마한 IT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휴렛패커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곳부터가 실리콘밸리의 원천이에요. 그럴 정도로 휴렛패커드는, 그러니까 IBM 비슷한 회사인데, 지금 뭐 둘 다 IBM이나 둘 다 맛이 가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 유대계 자금인 뭐 모건 스탠리, 또 그러니까 돈을 모아주고 그거 중개한 게 블랙락이고, 이 마이클 린치의 딸 중에 재산을 상속받은 딸은 이번에 요트에서 같이 죽었는데,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딸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건드린 딸들은 안 죽이고 건드린 딸은 죽였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런 사고를 보면 과연 이재명 주변의 의문사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의문사일까?